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주제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쉴까라고도 생각했었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루 묵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하이라이트, 메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정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방송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굳이 만나려고 했던 이유, 바로 김영주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김영주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왜 골랐느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배경, 아니면 정확하게 공천에 탈락된 게 아니라 이른바 하위 20%에 포함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그 배경과 이유에 바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이 제대로 소명을 안 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0점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도 일단 50점을 깎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김영주가 발끈해가지고 내가 검찰에도 안 불려가고 경찰에도 안 불려갔는데 내가 왜 그걸로 소명해야 돼? 야, 이재명 너 급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검찰과 경찰에 불려가지 않았다. 요것만 가지고 나 결백해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김건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김건희도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연루가 되어 있고, 아니 유죄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단지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 이거 검찰에서도 부르지도 못했는데 소환도 못했는데 요딴 소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김건희가 소환 못한 겁니까? 김건희를 소환 못한 겁니까? 검찰이 그냥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판결문에도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다라는 게 딱하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환 조사조차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주 의원도 마찬가지. 판결문에 등장해! 김영주가 어떻게 했다고? 판결문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소환 조사조차도 안 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죠? 판결문에 어쨌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소환 조사 안 했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검찰과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김영주는 과연
결백한가?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조금 건강이 안 좋았지만 굳이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용주 의원과 관련해서 채용비리 부분을 소용 못해서 그래서 0점 받았다. 그러니까 김용주가 많이 다급했구나라고 배배 꼬았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자, 김용주 내일 모레 국민의힘 입당한대. 예.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조차 없었다라는 걸 해명이랍시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도 그러면은 무고하겠네? 김건희가 무고하겠네? 아니, 자신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부분은 이랬고 저 부분은 저랬다. 아니, 나는 전화조차 한 적이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날 사칭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사칭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소환조차 안 됐던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이도 저도 아니고 뭐 나는 검경 소환조차도 안 받았다. 그런데 판결문에 떡하니 나와 있어. 판결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라면 그래 소환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럼 아닌갑다 라고 할 텐데 판결문에 떡하니 나와 있다고. 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요,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자신의 자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청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인들을 탈락을 했어야 될 사람들을 부당하게 채용을 해줬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린 것이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채용한 부분, 이른바 고용세습이죠. 두 번째 정관계 고위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을 합격시켜줬다.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합격시켜줬다. 심지어 얘는 불합격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불러와 해가지고 특별 면접을 해가지고 다시 합격시킨 사례까지 있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함된 사람이 총 몇 명이다? 154명이 합격을 했다.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더 주거나 면접 점수를 더 주거나 라고 해서 탈락했어야 될 애들이 합격을 했더라. 그래서 자기 회사 직원들끼리 이른바 고용세습을 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무려 5배, 일반인들에 비해서. 청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려 합격률이 10배가 나오더라. 이게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전말입니다. 당시 2018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채용비리가 일어난 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였고 이게 2017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8년에 드러난 겁니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5대 시중은행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총 한 800명 정도가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당시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보시죠.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외부 청탁 지원자에게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성 지원자를 더 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비도 조정했는데요. 명문대 출신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154명의 성적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외부나 전 현직 은행 임원의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 28명도 특별 관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6년 하반기 채용의 경우
신한은행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일반 지원자보다 5배 높았고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10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채용을 청탁한 경우는 별표를 해 특별관리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토 문건을 통해 다시 심사하는 특혜도 제공됐습니다. 또 남성 지원자를 더 뽑기 위해 남녀의 성비도 3대1로 맞춰가며 각 단계별 전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성차별적인 채용으로 부정합격한 지원자가 10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위 명문대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불합격권의 지원자를 점수와는 상관없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검찰의 4대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에서 확인된 부정 채용 규모는 모두 80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이때 채용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다들. 벌금 받고. 채용 조작, 점수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처벌을 거의 안 받다시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인턴 증명서인데 이거 가지고 표창장인데 그거 가지고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4년씩이나? 이 물은 개떡 같은 일이 다 있죠.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신한은행 비리, 채용비리 사건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수 은행들이 이런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 다 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는 게 확실히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혹은 외부에서 이 청탁을 받으면 그게 다 최고위층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층에서 중간 결제자와 인사부서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특히 이 중간 결제자 부분에서는 회사 임직원들, 회사 임직원 자녀들과 관련해서도 청탁이 마구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에서는 이른바 정관계 고위 인사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합격을 하는 코스가 최고위층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신한은행 내부, 그러니까 은행 내부에 이런 은행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채용 청탁은 중간 결제자, 그러니까 뭐 지점장이나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는 인사 담당 임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청탁이 들어가서 그 청탁이 인사부서의 그 실무자한테까지 전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사분서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지인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부당하게 합격된 사람이 모두 154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신한은행만. 은행권 전체를 하면요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 이런 형태의 비리가 당시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또 별개예요. 형사처벌을 안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지 입증이 잘 안 돼가지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았지만 이렇게 최고위층 혹은 중간 결제자 혹은 인사부서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외부인 혹은 내부인 혹은 자신의 지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4명이라고 그랬죠. 신한생명에서 6건, 신한은행에서 12건,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 전체를 통해서 또 12건, 이렇게 많이 드러났대요. 자, 그리고 아까 800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00여 건이 대부분 다 기소가 되는데 이 기소 대상 건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권 전체에서 이 채용 비리 때문에 기소된 사람들, 이 유형을 살펴봤더니 임직원 자녀의 부당한 합격을 이유로 해서 기소된 사람이 53건, 외부인, 그러니까 정관계 고위인사들이겠죠.
이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당 합격시켜준 게 367건. 그 다음에 일부러 남자들 좀 더 합격시키려고 성차별 채용이 225건. 학력차별, 그러니까 일부러 명문대생, 그 명문대생 중에도 뭐 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문대생이라고 해도 면접도 잘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명문대생은 면접을 잘 못 봐도 합격시켜준 게라고. 기타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 1명, 임원급 인사부장, 팀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총 한 40여 명 정도가 기소가 되거나 입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입건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처벌을 거의 안 받아요. 처벌받은 사람도 집행유예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사건 당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혹과 이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었어요. 우리는 그새 다 잊어먹었지만. 당시에도 보면은 신한은행, 신한은행 조영병 회장이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고요. 영장실시심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죠. 자, 총 기소가 된 사람은 40여 명이고 이 40여 명 중에 1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무죄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유죄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집행유예가 제일 많아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인 경우도 있고 벌금 1,5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제일 높은 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벌금. 그것도 몇 사람 안 돼. 그리고 진짜 회장, 대빵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입증이 안 됐다는 거지. 야, 인마들 이래놓고서는 조국만 욕했던 거야. 이거는 정말 불합격자를 합격시켜준 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조국은 기껏 해봤자 이 인턴 증명서 그 다음에 표창장 요거 가지고 징역 4년을 그리고 지금 심지어 조국 장관의 딸은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잖아요. 자, 이런 황당한 온 가족이 이것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봐, 더 심한 놈들은 다 빠져나갔어.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자, 이래서 나오는 게 기득권층은 다 봐준다고. 검찰들은 이래놓고서는 말이야, 진짜. 자, 재밌는 사건이,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 청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청탁 받아서 부정한 채용을 해준 사람은 그나마 집행유예라도 받았는데, 청탁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요. 이들은 여전히 지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니, 승진을 했다고? 에? 아니, 처벌을 안 받은 건 둘째치고 승진을 했다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당시 신한은행에 인사 담당을 했던 임원이 있습니다. 이 인사 담당 임원은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았나 어쨌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예, 이 사람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당시 SBS 보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한카드 채용비리 피고인을 인사 담당 부사장에 신한카드는 당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씨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죠. 심지어 신한카드 전체
회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H&I 그룹,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부사장 자리였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은 채용 비리에 연루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HR 본부장, ICT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부장이면 뭡니까? 임원이죠. 예.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자,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김영주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았을까요? 김영주는 여기에 어떤 부분에 연루가 돼 있었을까요? 자, 이 김영주 의원의 채용 비리 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의 채용 비리 부분은 시사저널, 당시 시사저널의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당시 시사저널 기사 내용입니다. 단독 정우택, 김재경, 김영주 의원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 의혹이라고 합니다. 당시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우택, 김재경, 김영주가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정우택 이번에 공천 받았대죠. 이 사람은 봉투를 받아도 공천을 받아요. 야, 대단하네. 자, 그러니까 김영주가 민주당에서 탈락하고 국힘당 가가지고 공천 받는 이유가 여기 딱 있는 거지요. 자,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동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지역구 구의원 자녀인 오 안무개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 오 씨는 1차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리뷰, 재검토 절차를 거쳐 부정 합격했다. 오 씨는 1차 실무 면접 결과 논리력, 언변, 질문 의도, 상대방의 의견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발표 시 설득력과 논리력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탈락 수준의 등급을 받았지만 합격 지시가 내려오면서 면접 결과와 달리 합격됐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고위층이었다라는 거죠. 정무위원회는요, 은행 쪽 사람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받은 거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은 진짜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당시 정의당에서는 이 김영주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김영주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냥 정의당에서 한 거면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별로 안 맞는, 반드시 맞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근데 누구냐? 하승수 변호사. 이 하승수 변호사가 이 김영주 의원의 채용 비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하승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귀에 좀 익으시죠? 하승수란 이름. 예, 하승수는요, 세금 도둑 잡아라 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고요. 얼마 전 검찰의 특활비 의혹을 공개한 분이 이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확인해 볼 때 일단 적어도 김영주 의원이 비리 의혹을 받은 것만은 분명했던 겁니다. 자, 그랬으면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랬을까요? 자, 그와 관련한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원자를 청탁한 사람은 누구일까?
검찰 공소장에는 김영주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만 먼저 좀 전달. 저희가 뭐 받으면 뭘 답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질문지도 못 받으죠. 예.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요? 해당 모든 것도 다 받아서 무슨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주세요. 저희한테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요. 김영주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질문지조차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사국회입니다. 2014년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 의원님의 메모가 재판 판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신한은행에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신한은행에 확인하라는 한마디가 전부, 더 이상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채용 청탁은 과연 사실일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김영주 의원에 대한 채용 청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현직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해명했을까?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나 그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김영주 의원 의혹에 대해 신한은행은 어떤 입장일까? 은행은 해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김영주 의원과 관련 있다는 메모가 지원자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 이 건으로 당시 인사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한은행 부정 채용을 고발한 지난 방송 이후 국회의원에게 분노하는 목소리가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영상은 2018년 당시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이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 내가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고 검찰에서도 날 부르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날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 결백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왜 김영주 의원과 자녀가 거론이 되는 걸까요? 과연 김영주 의원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이 결백하다고 한다면 딱 그 논리는 정확하게 한치도 안 틀리고 김건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도 판결문에서 숱하게 등장하지만 검찰이나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영주 의원이 그 동네 가는 국힘당에 가는 이유가 설명이 좀 되기는 하네요. 동병상련을 느꼈나 보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김영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참.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열심히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소명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떤 소명을 했는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소명을 했는지 부분이 없어요. 내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나 결백하다라고 했을 뿐 판결문에 등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소명을 했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합리적인 소명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도 그리고 그때에도 언론들 앞에서 소명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자,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소명을 하기보다 오히려 입을 틀어막는데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보면요, 김영주 의원이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언론을 내쫓아 달라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요, PD연합회에서 내보낸 겁니다. 국회의원의 심기 불편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김영주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KBS 시사직격 취재팀이 2차례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했지만 쫓겨났다. 그리고 심지어 한 달 이상 국회 출입이 금지됐다. 그런데 국회 출입을 금지한 이유가 뭐? 김영주 의원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PD연합회에서는 항의 성명도 냅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시사 프로그램 PD 공동 성명, KBS 시사직격 취재진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5월 22일, 29일 방송 취재진이 신한은행 채용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주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청사 내에서 대기하다 국회 미디어 담당자에 의해 퇴청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영주 의원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취재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시사직격팀에 대해서 7월 초까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제가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행 전체적으로 볼 때 2달 동안 출입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래도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 나는 채용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자, 김영주 의원님 제대로 답해 주십시오. 제대로 답 안 하신다면 저 오늘부터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